북 28 헨리 헤즐릿에 보이는 경제학 안 보이는 경제학. 경제를 몰라도 쉽게 읽히는 100만 부 판매의 기초 경제 이론서. 헨리 헤즐릿. 20세기 미국의 철학자이자 경제학자다. 경제지 기자 및 편집자, 문학지 편집자로도 오래 활동해 금융 저널리즘의 거장이라는 수식어를 얻었으며 글 잘 쓰는 경제학자로도 꼽힌다. 이를 바탕으로 다양한 저술 활동을 펼쳤다. 특히 루트비 폰 미제스와 프리드리 하이에크 등의 오스트리아 학파와 사상적 궤를 같이 하며 이들의 사상을 지지하고 소개하는 데 중점을 뒀다. 경제학은 복잡한 학문이다. 그런 만큼 경제학을 독학하고 월스트리트 저널, 뉴스위크, 뉴욕타임스 등의 기자로 활동한 헨리 헤즐릿에 보이는 경제학, 안 보이는 경제학은 제목부터가 눈길을 끈다. 이 책의 원제는 경제학의 한 가지 교훈 에코노믹스 인원 레선이다. 그야말로 대담하다는 인상을 준다. 이 대담함에 반해서일까? 이 책은 현재 경제 이론서의 고전이 되었다. 1946년 출간된 이 책은 80년 가까이 수많은 독자에게 사랑받으며 베스트셀러를 넘어 스테디셀러가 되었다. 여기에는 헤즐릿의 글쓰기 솜씨도 한몫한다. 글 잘 쓰는 경제학자로 꼽히는 만큼 헤즐릿은 누구나 이해하기 쉽게 글을 쓴다. 하이에크도 이 책을 두고 경제학을 몰라도 짧은 시간에 경제학 기본 원리를 배울 수 있다며 극찬했다. 사실 전체 분량이 200쪽 조금 넘는 이 책은 한 가지 교훈만 전달하지도 제목처럼 객관적인 시각을 취하지도 않는다. 이 책에서 헤즐릿은 오스트리아 학파의 이론을 짤막하게 다루면서 제2차 세계대전 이후 합치점이 된 케인스식 경제 처방을 대놓고 비판한다. 이 책이 처음 출간될 당시 소련은 마르크스의 이론을 대규모로 실험하고 있었고 서구권은 케인스 이론을 실행에 옮기는 중이었다. 소련은 정부의 완전 경제 소유를 옹호했고 케인스 학파는 정부가 적극적으로 개입하는 혼합된 자본주의 모델을 내세웠다. 헤즐릿은 이 두 가지 경제 모델의 공통적인 결함을 지적한다. 한마디로 근시안적이라는 것이다. 민주주의 국가에서는 3에서 5년에 한 번씩 선거가 치러진다. 따라서 정치적으로 중요하게 여겨지는 기간은 초기에서 중기까지다. 정부가 단기간의 이익을 추구하면 장기간의 손해로 이어지는 사건이 연이어 터진다. 특정 집단의 단기간의 이익을 가져다주는 정책은 장기적으로 보면 사회의 순손실을 초래할 가능성이 있다. 헤즐릿은 인간에게 눈앞의 이익 때문에 미래를 생각하지 못하고 어떤 정책이 전체가 아닌 특정 집단에 끼치는 영향에만 치중하는 성향이 있다면서 이를 2차적인 결과를 간과하는 오류로 표현한다. 잘 알려진 대로 케인스는 장기적으로 우리는 모두 죽는다로 말로 2차적이고 먼 미래에 발생하는 결과에 집착하는 사람을 비웃었다. 헤즐릿은 미래가 항상 순식간에 닥친다는 말로 반박한다. 경제 정책은 농사와 마찬가지라서 뿌린 대로 거둔다는 것이다. 공공사업에는 세금이 들어간다. 현대적인 재분배 국가는 과도한 과세, 정부 지출, 정부 지원 대출, 최저임금, 화폐 발행에 의한 통화가치 절하 등의 5가지 주춧돌을 토대로 한다. 헤즐릿은 정부 지출에 대한 믿음이 종교를 초월하며 세상에서 가장 강력한 신앙이라고 말한다. 정부가 돈을 지출하기만 하면 마법처럼 대부분의 경제 문제를 없앨 수 있다는 믿음이 팽배하다는 것이다. 그러나 헤즐릿은 공공사업에는 세금이 들어간다는 사실을 일깨운다. 과세는 국민의 구매력을 위축시키고 정부의 구매력을 끌어올린다. 일해서 돈을 번 사람과 그 돈에서 세금을 거둬들인 정부 중에서 누가 더 낭비할 가능성이 클까? 선거는 누가 더 두드러는지 경쟁하는 대회나 다름없다. 정치인들이 눈에 띄고 티가 나는 공공사업에 혈세를 투입하려 드는 것도 당연하다. 공공사업의 문제점이 처음에 잘 드러나지 않고 서서히 축적된다면 선거에 별 영향을 끼치지 않으므로 간과되게 마련이지만 돈 버는 사람에게는 자신의 재산이 장기간에 걸쳐 유지되고 더 불어날 수 있는지가 더 큰 관심사다. 정부가 세금으로 $10,000,000를 걷어서 교량을 건설한다고 가정해보자. 교량 건설로 창출되는 고용 및 경제 효과가 한눈에 드러나게 마련이다. 이는 정부의 성장 창출 사례로 제시될 것이다. 그러나 국민은 $10,000,000만큼 가난해진다. 어째서일까? 세금을 내지 않았다면 그 돈으로 투자나 소비를 했을 테니까. 새 옷, 새 차, 새 집을 사거나 사업체를 세우거나 수익을 재투자하고 주식 투자를 하는 등이. 하지만 돈이 세금으로 나가는 바람에 그 같은 경제활동은 이루어지지 않았다. 정부가 교량 건설 사업으로 일자리를 창출하면서 의류 및 자동차 업체는 일자리가 줄어들었다. 정부는 결코 새로운 성장을 창출하지 못했다. 그저 특정 산업을 성장시키지 않고 다른 산업을 성장시켰을 뿐이다.
헤즐릿은 애덤 스미스와 마찬가지로 기본적인 공공 서비스를 유지하려면 어느 정도 과세가 필요하다는 점을 인정한다. 경찰관, 환경미화원, 판사가 있어야 민간 기업이 법률, 질서, 자유, 평화의 분위기 속에서 제 기능을 할 수 있기 때문이다. 그러나 과도한 과세는 경제 성장을 저해한다고 지적한다. 불건전 화폐와 취약한 국가. 헤즐릿은 오늘날의 화폐 이론가와는 반대로 정부가 자금을 조달하려면 세금을 걷거나 돈을 찍어내는 두 가지 방법밖에 없다고 주장한다. 스테파니 켈튼의 적자의 본질과는 반대되는 주장이다. 차입을 감행할 수 있지만 그렇다고 해도 결국에는 두 방법 중 하나로 차입금을 상환해야 한다. 국민은 납세의 부담감을 직접적으로 체감하며 투표할 때 그 부담감을 되새기는 경향이 있다. 그러므로 돈을 찍어내는 방법이 정치적으로 한층 더 편리한 해결책이다. 최근에 미국 연준이 정부의 코로나19 팬데믹 대응을 지원하기 위해 수조 달러를 찍어낸 것이 대표적이다. 이렇게 주조된 화폐는 경제로 흘러 들어갔다. 그러나 제품과 서비스는 지폐와는 달리 아무것도 없는 상태에서 찍어낼 수 없다. 자본, 노동, 기계 등이 필요한데 이들은 한정되어 있으며 개발에 시간이 걸린다. 경제에 순환되는 돈이 증가하면 제품과 서비스의 수요가 늘어난다. 그 결과 가격이 전부 인상되며 인플레이션이 발생한다. 헤즐릿은 1979년 쓴 글에서 통화량이 1947년에서 1978년간 3배 이상으로 대폭 증가한 사실을 우려한다. 오늘날 통화 공급량의 폭발적인 증가 때문에 자산 가격은 물론이고 제품과 서비스의 가격까지 증가하는 등 심각한 인플레이션이 발생하고 있다며 경악을 금치 못한다. 이제까지 각국의 중앙은행은 적당한 인플레이션을 한동안 유도하는 정책을 시행해왔다. 그래야 경제 활력이 유지되고 디플레이션과 장기 침체를 방지할 수 있다는 이유에서였다. 그러나 인플레이션은 항상 비용과 가격을 왜곡하고 그 결과 사업 관련 의사결정까지 잘못된 방향으로 이끌 수 있다. 물론 이러한 일은 건전화폐를 기반으로 한 경제, 다시 말해 금처럼 실질 가치를 지닌 것을 기반으로 하는 경제에서는 발생하지 않는다. 건전화폐 기반의 경제에서는 기업들이 돈의 가치가 미래에도 동일하게 유지된다는 인식을 바탕으로 투자 결정을 내리기 때문이다. 인플레이션은 소비를 조장할 가능성이 크지만 이때 소비되는 제품이나 서비스가 과연 장기적으로 탄탄한 경제 구축에 기여할까? 헤즐릿은 인플레이션이 인민의 아편이라고 말한다. 인플레이션이 발생하면 임금과 부동산 가격이 상승하므로 돈이 늘어난 것처럼 여겨지기 때문이다. 사실은 많은 제품과 서비스의 실질 가격이 계속 상승할 뿐이지만 꼭 인플레이션을 유도할 필요는 없다. 인플레이션은 항상 정부의 개입을 통해 발생하므로 인플레이션 경제를 원하지 않는다면 우리는 국민으로서 목소리를 낼 수 있다. 정부가 조장하는 경제 왜곡. 정부는 종종 혈세로 대출과 구제 금융을 제공하며 어려운 기업에 보조금을 지급한다. 정부의 도움을 받은 기업들은 사람을 고용하고 GDP에 기여한다. 그 때문에 정치인들은 세금이 좋은 목적으로 사용된다고 주장한다. 정말 그럴까? 헤즐릿은 정부가 자선단체 같은 정신상태를 갖췄다는 점에서 민간 대출업체와는 다르다고 말한다. 민간 대출업체들은 자비를 베풀 의도로 대출을 제공하지 않는다. 이들은 비유동성 자산인 채무자의 능력을 평가해 유동성이 더 큰 자산인 현금을 내준다. 대출업체가 조심하지 않고 현명한 판단을 내리지 못하면 예금을 예치한 고객의 신뢰 그리고 고객이 맡겨둔 돈을 잃을 것이다. 민간 대출업체는 전액 상환된 우량 대출만을 내주었다는 이력을 쌓아야 성장할 수 있다. 그러나 정부 관료들은 대출을 내준 이유를 설득력 있게 제시하고 대출 미상환이 자신의 잘못이 아닌 이유가 무엇인지를 그럴듯하게 정당화할 수 있기만 하면 승진에 지장을 받지 않는다. 그렇다면 정부가 어떤 기업에 돈을 빌려주어야 하는 이유는 무엇일까? 그 기업이 민간 대출업체로부터 돈을 끌어올 수 없기 때문이다. 결국 정부가 성공한 기업에서 걷어들인 세금으로 시원찮은 기업을 지원해주는 셈이다. 성공한 사업은 세금을 내느라 사업 확장과 직원 채용에 차질을 빚는다. 성공하지 못한 기업은 정부의 지원 덕에 자원을 얻고 노동력과 자본이 막히는 사업에 투입할 수 있게 된다. 최저임금법은 무익하다. 헤즐릿은 오늘날 계속해서 치열한 논쟁의 대상이 되고 있는 사안에 대해서도 명쾌한 의견을 제시한다. 최저임금법 옹호자들은 장시간 일하는 근로자들이 식품, 주거, 의료, 교육 등의 필수 지출에 어려움을 겪어서는 안 된다고 주장한다. 헤즐릿은 최저임금법은 원칙상 숭고하지만 현실적으로는 해롭다고 말한다.
무엇보다도 최저임금법 때문에 저숙련 근로자들이 취업하지 못할 공산이 크다. 근로자에게 시간당 20달러 미만의 임금을 제공하는 것이 불법으로 규정되면 시간당 20달러만큼의 가치를 제공할 능력이 없는 근로자는 결코 고용되지 못할 것이다. 고용주가 시간당 10달러만큼의 가치만 제공하는 근로자를 고용한다면 그 때문에 시간당 10달러의 손실을 입게 된다. 헤즐릿은 최저임금법이 사람들에게서 자신의 능력을 활용해 돈 벌 기회를 빼앗는다고 지적한다. 사회 역시 숙련도가 낮은 사람이 달성할 수 있는 적당한 성과를 놓치게 되며 결과적으로 최저임금법이 취지와는 달리 숙련도가 낮은 사람에게 피해를 준다는 것이다. 근로자의 생산성이 오르면 임금 역시 올라야 한다. 장비를 확충하고 경영 관행을 효율적으로 끌어올리며 근로자의 직업 윤리를 키우면 생산성은 오르게 마련이다. 이 모든 조치는 직원 교육과 설비에 대한 투자가 이뤄져야 시행될 수 있다. 따라서 정부가 진심으로 임금을 인상하고 싶거든 기업이 더 큰 몫을 챙길 수 있도록 허용해줘야 한다. 자본을 축적한 기업은 근로자에게 투자할 여력이 생긴다. 근로자가 새로운 기량을 개발하면 기업은 개선된 생산성을 반영해 임금을 올릴 것이다. 이윤에 대한 옹호. 헤즐릿은 모험적인 정부 지출, 인플레이션, 국내 산업을 보호하기 위해 수입품에 매기는 관세, 최저임금법에는 반대하지만 1. 자유시장의 제품과 서비스 가격 결정, 2. 개인이 인플레이션의 잠식으로부터 자신의 소득을 지킬 권리, 3. 기업이 이윤을 창출한 권리에는 찬성한다. 생산자가 터무니없는 가격을 요구하는 일을 막기 위해 때때로 정부가 일부 제품과 서비스의 가격을 책정하기도 한다. 헤즐릿은 정부가 이런 식으로 가격을 고정하면 경제가 생산과 소비를 제대로 조절하지 못하게 된다면서 흥미로운 예시를 들어 설명한다. 로빈슨 크루소가 무인도에 표류했을 때 그에게는 주의력, 시간, 노동력이 필요한 일이 많았다. 머무를 곳을 지어야 했고 음식을 마련해야 했으며 물을 찾아야 했고 맹수로부터 몸을 지켜야 했으며 휴식할 수 있는 침대도 만들어야 했다. 이외에도 할 일이 많았다. 어떤 욕구를 충족하려면 한동안은 다른 욕구를 포기해야 했다. 크루소는 경제 규모가 큰 나라들과 마찬가지로 노동력 부족이라는 문제에 직면했다. 한정된 노동력이 무엇을 어떻게 얼마만큼 생산해야 할지 판단해야 했다. 어떤 작업을 당장 수행하고 어떤 작업을 나중으로 미룰지 결정해야 했다. 자유시장의 가격 체계는 이 같은 문제를 해결해준다. 사람들의 시급한 요구를 감지하고 생산자에게 무슨 제품을 얼마만큼 생산할지 신호를 보낸다. 그러나 정부가 제품 가격을 시장 수준 미만으로 고정해버리면 생산이 방해를 받는다. 이윤의 타격을 받으니 공급량이 줄어든다. 사람들은 생각보다 낮은 가격으로 제품을 살 수 있으면 그걸 더 많이 사들인다. 그렇게 해서 수요가 폭등하면 공급이 부족이 뒤따른다. 가격 고정은 생산자의 이윤 제한에서부터 비롯된다. 그러나 이윤은 건강한 경제에 반드시 필요한 구성 요소다. 기업은 자사 근로자의 기량을 끌어올리고 끊임없이 혁신을 감행해 신제품을 출시하는 식으로 이윤을 낸다. 이윤이 발생해야 새로운 공장과 사무실을 짓고 연구 개발을 진행할 수 있다. 이윤은 특정 산업에 수익을 낼 기회가 존재함을 외부 세계에 전달하는 신호다. 이윤이 발생하는 곳에 경쟁이 유발되면 소비자 가격이 낮아진다. 이윤은 여러모로 중요하지만 GDP에서 큰 비중을 차지하지 않는다. 1971년에서 1975년 미국 기업의 이윤은 GDP의 6% 미만이었다. 그럼에도 이윤은 죄악시되었다. 심지어 이윤 추구자를 조롱하는 부당 이득 수령자, 프라퍼티어라는 단어까지 생겨났다. 헤즐릿은 임금을 소득원으로 삼는 사람을 비난하는 부당 임금 수령자 웨이지어라는 단어는 없지만 임금 근로자들의 생계가 결국에는 이윤을 내는 사람들에게 달려있다는 사실을 상기시킨다. 기술과 고용. 기계는 예나 지금이나 실업을 유발한다는 두려움을 산다. 19세기에는 직공들이 기계가 자기 자리를 빼앗으리라는 생각에 직조기를 파괴했다. 오늘날에도 로봇 기술 등이 우리에게 일자리가 사라진 미래를 경고한다. 시대는 바뀌어도 기계가 인간의 노동력을 대체하리란 두려움은 그대로 남아있다. 헤즐릿은 이 모든 우려가 오해에서 비롯된다고 주장한다. 모든 국가와 개인의 가장 큰 목표는 최소한의 노력으로 최대한의 성과를 얻는 것이다. 따라서 기계가 인간 대신 노동하는 것이야말로 긍정적인 발전상이라고 말한다. 인류가 특정 수준의 기술 성장에 머무르면 결과는 항상 나빴다. 1760년 면화 방적기가 발명됐을 때 영국의 면직 산업에 고용된 근로자의 수는 8,000명이 못 되었다. 이들은 일자리를 뺏길까봐 두려운 마음에 새로운 기계를 거부했지만
27년이 흘렀을 때 같은 면직 산업에 고용된 근로자의 수는 30만 명을 넘어섰다. 4000%가 넘는 증가폭이다. 일부 근로자가 밀려난다고 해도 새로운 기계 덕분에 생산 공정이 더 빨라지거나 생산 비용이 저렴해지며 두 가지 효과가 동시에 나타나기도 한다. 시간과 비용의 절감은 사업주나 소비자에게나 이득이 된다. 절약한 돈으로 투자나 소비를 확대할 수 있다. 250달러이던 양복이 자동화 덕분에 150달러로 인하된다면 소비자는 나머지 100달러를 다른 용도로 쓸 수 있다. 양복의 대량 생산으로 일자리가 사라지더라도 소비자가 절약한 돈 100달러를 소비하기로 결정할 때마다 새로운 일자리가 생겨날 것이다. 중요한 것은 장기적인 생산 능력이다. 헤즐릿이 신문과 잡지의 기고한 칼럼을 읽은 미국인들은 경제학을 한층 더 잘 이해할 수 있었다. 헤즐릿은 로널드 레이건을 비롯한 미국 대통령들과 밀터 프리드먼을 비롯한 노벨 경제학상 수상자들에게 영향을 끼쳤다. 그럼에도 보이는 경제학 안 보이는 경제학의 단순 명쾌한 교훈은 아직까지 대부분 실행되지 않고 있다. 정치인들 입장에서는 여전히 지출 삭감보다는 돈을 찍어내고 세금을 인상하는 것이 더 편리하다. 특수이익 집단은 여전히 관세로 보호받는다. 정부의 조치가 실패하면 아직도 자유시장이 그 원흉으로 지목된다. 헤즐릿의 강조점 가운데 일부는 현실에서 검증되었다기보다 이념적인 주장으로 남아있다. 그는 최저임금법에 반대했지만 최근에 노벨 경제학상 수상자이자 캘리포니아 대학교의 교수인 데이비드 키드가 미국에서 최저임금법을 도입한 주와 그렇지 않은 주를 비교한 연구를 진행한 바에 따르면 실제로는 최저임금법이 일자리 감소로 이어지지는 않았다고 한다. 현대통화 이론으로 말미암아 정부의 모든 지출이 세금으로 마련되며 따라서 예산 균형이 유지되어야 한다는 주장이 반박당했다. 실제로는 통화주권을 지닌 정부가 돈을 찍어내면 세금 수입을 감소시키지 않고도 사회정책 비용을 마련할 수 있다는 것이다. 그러나 이는 인플레이션 유발이라는 문제점이 있다. 마지막으로 이 책은 근대 영국과 미국부터 현대 중국과 한국에 이르기까지 산업 기반을 개발하기 위해 관세를 부과해 자국 경제를 보호한 여러 나라의 상황을 다루지 않는다. 보호 장벽 없이도 과연 그만큼 발전할 수 있었을지는 의문의 여지가 있다. 그럼에도 헤즐릿의 중요한 주장, 즉 정부가 지나치게 단기적인 사고방식을 지녔으며 정책의 결과를 충분히 고려하지 않는다는 주장은 여전히 유효하다. 헤즐릿이 세상을 떠난 1993년 이후로 그가 비판한 제도의 대부분이 한층 더 고착화되거나 확대되었다. 정부는 유권자의 반발을 두려워해서든 소규모 경제 조정을 기피해서든 너무 많은 지출을 감행하며 그 과정에서 저축과 투자의 의욕을 떨어뜨린다. 단기적으로는 상황이 더 나아진 듯 보이지만 국가의 운명을 결정짓는 것은 경제의 장기적인 생산 능력이다. 지금까지 헨리 헤즐릿의 보이는 경제학 안 보이는 경제학이었습니다.